그녀의 손에 들린 펜은 천근의 무게였다. 만년필 촉끝이 새하얀 A4 용지 위를 위태롭게 맴돌았다. 종이의 섬유질이 잉크를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한유라는 마지막 한 획을 그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최고급 시스템 에어컨이 내뿜는 서늘하고 인공적인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여름의 한복판이었지만 이 거대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회의실은 시베리아처럼 추웠다. 유라는 자신이 입고 있는 얇은 원피스 너머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SJ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다. 그는 값비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감정이라곤 전혀 읽을 수 없는 썸느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라를 응시했다. 다른 한 명은 강지혁이었다. 유라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지혁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 세심하게 관리된 머리카락, 그리고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 방의 추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유라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한유라 씨,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종이처럼 건조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비밀 유지 협약서.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요약하자면 그녀는 SJ그룹의 후계자 강지혁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처리해야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평생 입을 다물어야 했으며 그 보상으로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의 돈과 해외 유학, 그리고 새로운 삶을 제안받았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녀는 SJ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한 법적 소송과 사회적 매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SJ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고 꿈에 그리던 SJ그룹에 인턴으로 입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지혁을 만났다. 그는 후계자였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다정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꿋꿋함에 끌린다고 했다. 유라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가 몰래 쥐어주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곧 다른 재벌 가문의 딸과 약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에게만은 진심일 거라 어리석게 믿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유라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론 기뻤다. 이것이 그를 붙잡아둘 운명의 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을 들은 지혁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오늘 아침 이 낯선 법무법인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밖을 보고 있는 남자를 불렀다. 지혁 씨, 정말 이게 최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잔의 금처럼 가늘게 갈라졌다. 그제야 강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유라가 알던 그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그곳엔 오직 차가운 야망과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유라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조차 낯설었다. 우린 어른이잖아. 감정만으로 살 수 없어. 난 SJ를 책임져야 해.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돼.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모두라는 말 속에 정작 이 아이와
그녀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가 펜을 그녀 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한유라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유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비참한 그림일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뱃속의 생명이 어떻게 완벽하게 지워지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인생을 사서 폐기 처분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역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결정을 재촉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펜을 쥐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라 세 글자가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봉인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강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라를 보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변호사에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렸다. 유라는 혼자 남겨졌다. 몇 분 전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가 그녀의 삶에서 완벽하게 퇴장했다. 방 안에 냉기가 더욱더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SJ그룹의 본사 건물이 보였다. 그녀가 그토록 동경했던 곳, 이제 그녀는 그곳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런 태동도 느껴지지 않는 작은 생명. 태어나서는 안 돼. 지역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결심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지웠고 그녀의 미래를 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순순히 아이를 지우고 그들이 정해준 유학길에 오를 것이라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 아이의 생명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계좌에는 이미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받기로 했다.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자금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유라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강지혁도, SJ그룹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다. 편도였다. 그녀의 과거는 이 순간부로 끝났다. 그녀는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뽑아 부러뜨렸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다.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우리 둘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넌 지켜줄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 자리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였을지 모르지만 한유라에게는 영겁과도 같았다.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상처 입고 쫓기던 한유라가 아니었다.
캐나다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엘리 한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가 강지혁에게서 받아낸 돈은 단순한 도피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학위를 땄고 치열하게 공부해 투자 컨설팅 분야에서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일구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안정적이고 심지어 풍요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아파트 내부는 그녀의 성격을 반영하듯 따뜻한 원목 가구와 차분한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그녀가 서툰 솜씨로 그린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존재, 그녀의 아들 러가 있었다. 러는 6년 전, 그 지옥 같던 날 이후 정확히 9개월 뒤에 태어났다.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했고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다. 레오는 6살이 되었지만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떼를 쓰거나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법이 없었다. 대신 아이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복잡한 레고 구조물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고 몰두했다. 아이는 감정적으로도 조숙했다. 레오는 엄마가 왜 가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지, 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아빠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삶에는 없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엘리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그것이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엄마를 위로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엘리는 홈오피스에서 노트북으로 시장 동향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레오가 태블릿 PC로 한국어 동화책을 읽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엘리는 아들의 한국어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언젠가 마주해야 할 자신의 뿌리를 아이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SJ그룹이나 강지혁에 대한 소식을 외면하며 살았다. 복수는 그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레오를 행복하고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때 레오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깨뜨렸다. 엄마, 엘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러가 태블릿을 든 채 그녀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왜 그래, 아들? 엘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러는 태블릿 화면을 엘리에게 내밀었다. 이 아저씨, 엄마 알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화면을 본 순간 엘리의 세상은 숨이 멎는 듯했다. 화면 속에는 6년 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위압적인 모습의 강지혁이 있었다. SJ그룹 강지혁 부회장, 차세대 경영인 리더십 포럼 기조연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하지만 엘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옆에 작은 가족 사진이었다. 강지혁은 6년 전 그가 말했던 재벌 가문의 딸과 결혼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의 표본처럼 웃고 있었다. 엘리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이 남자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그날 법무법인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그녀를 경멸하던 그의 눈빛, 태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하던 그의 잔인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우스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엄마 괜찮아. 러가 엘리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에 엘리는 가까스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엄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조금 닮아서.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러는 그런 엄마를 잠시 바라보더니 태블릿 화면을 껐다. 아이는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대신 엘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은 손으로 아픈 손바닥을 문질렀다. 엄마, 아파. 그날 밤 엘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수만 가지 생각에 휩싸였다. 강지혁은 자신의 아이를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완벽한 아버지이자 성공한 경영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녀와 레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힘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생각했다. 레오가 점점 잘할 것이다. 아이는 더 많은 질문을 할 것이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러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강지혁에게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자랐는지 똑똑히 볼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존재 증명이었다. 엘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검색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6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떠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레오의 엄마 엘리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제 버튼을 눌렀다. 서울행 티켓이 발권되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롬, 우리 한국 가자. 엄마가 더 이상 널 숨기지 않을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공기는 토론토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6월 초에 습하고 더운 바람이 한유라의 뺨을 스쳤다. 6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이 땅은 그녀가 태어난 곳이자 버려진 곳이었다. 그녀의 옆에서 아들 러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굳게 잡았다. 아이는 거대한 공항의 규모와 낯선 언어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엄마, 비행기에서 본 구름 같아요. 사람들이. 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엘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아들. 여긴 엄마가 자란 곳이야. 그리고 이제 러가 살게 될 곳이기도 해.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단단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떠났던 6년 전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레오의 엄마, 엘리 한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하지만 중심부에서는 조금 벗어난 조용한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다. SJ그룹의 본사가 있는 화려한 강남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포였다. 엘리는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살려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돈은 두 사람이 몇 년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안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러와 함께 당당하게 뿌리내리고 싶었다. 그녀는 엘리한이라는 이름의 영문 이력서를 여러 헤드헌팅 회사에 보냈다.
그녀의 캐나다 투자 분석 경력은 꽤 인상적이었고 몇몇 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 그중 한 곳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아시아 금융시장 전망 포럼의 참석자 명단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한국 시장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업계 인맥을 쌓을 좋은 기회였다. 엘리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포럼이 열리는 날, 엘리는 6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싼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과거에 유순하고 겁먹었던 인턴 한유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짧게 자른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그것은 캐나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잠시 러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밝게 웃고 있었다. 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힘이 모인 듯한 장소였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비싼 향수 냄새. 엘리는 그 위압적인 공기 속에서 잠시 이질감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기세에 눌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연사들의 프로필이 담긴 책자를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추었다. 기조 연설자 명단 가장 위에 너무나도 선명한 이름이 박혀 있었다. 강지혁 SJ그룹 부회장. 엘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책자를 덮고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도망치면 그녀는 영원히 도망쳐야 할 것이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조명이 쏟아지고 사회자가 강지혁의 이름을 호명했다. 6년 만에 실제로 보는 그는 사진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몸에 맞는 슈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SJ그룹의 비전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설득력이 있었다.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된 듯 했다. 하지만 엘리의 귀에는 그 어떤 내용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6년 전 태어나서는 안 돼 라고 속삭이던 그의 잔인한 목소리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되자 강지혁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그는 그 중심에서 능숙하게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엘리는 그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녀는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녀가 조용히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향하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엘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강지혁이었다.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다가 그녀를 미처 보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미처...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그는 엘리의 얼굴을 잠시 빤히 바라보았다. 엘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6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낯선 여자로 스쳐 지나갈 것인지 그 찰나의 순간을 견뎌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을 더듬으려는 듯한. 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한유라는 이미 6년 전에 돈으로 지워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특유의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SJ그룹의 강지혁입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실례지만. 엘리는 그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토록 잡고 싶었던 손,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보다 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엘리 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부회장님.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온 엘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강지혁과 마주 잡았던 오른손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받았는데 그는 그녀라는 존재를 기억의 팰러스에서 완벽하게 삭제해버렸다. 그것은 안도감인 동시에 지독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을 뿐이며 돈으로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라운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엘리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이 아이, 강지혁이 그토록 부정하고 지우려 했던 존재. 아이의 얼굴에는 그의 아버지의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엘리는 그 사실이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의 만남은 엘리에게 예방주사처럼 작용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있는 이 서울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몇 군데의 금융회사와 면접을 보았다. 엘리 한이라는 이름, 캐나다에서의 투자 분석 경력, 그리고 차갑지만 논리 정연한 그녀의 태도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동정을 구하는 6년 전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미래 캐피탈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직급은 차장이었고 연봉 또한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엘리는 합격 통지 메일을 보며 망설였다. 미래 캐피탈은 국내 모든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SJ그룹이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언젠가 강지혁과 업무적으로 얽히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과연 그를 다시 마주하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마주친 딜레마였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복잡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SJ그룹의 본사 건물일 터였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주말 저녁이었다. 엘리는 레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레오는 새로 다니기 시작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서툰 한국어로 흥얼거렸다. 엄마,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레오가 샐러드를 포크로 쿡 찍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엘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래, 좋은 노래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응, 근데 친구들이 다 아빠가 있대요. 민수 아빠는 의사고 지민이 아빠는 소방관이래요. 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왜 우리는 한국에 왔어요? 캐나다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아빠 얘기 안 물어봤는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엘리의 심장을 가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동안 러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그 숨김 자체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엘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레오의 작은 손을 잡았다. 러, 엄마가 한국에 온 건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야. 도망. 응. 엄마는 예전에 무서운 일이 있어서 도망쳤어. 하지만 이젠 러가 있으니까. 엄마는 강해져야 해. 그리고 언젠가 러한테도 다 말해줄 거야. 아빠에 대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러는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지금 슬프고 동시에 강해지려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일어나 엘리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엘리는 미래 캐피탈에 합격 수락 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혁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과 아들의 삶을 당당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이제 SJ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빛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도시, 서울로 돌아온 이유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 준비를 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엘리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그녀가 첫 출근을 했을 때 미래 캐피탈의 부사장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엘리 차장님, 환영합니다. 오자마자 죄송하지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셔야겠습니다. 부사장이 회의실 스크린에 PT 자료를 띄웠다. 화면 가득 익숙한 로고가 나타났다. 최근 SJ그룹이 적대적 M&A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SJ그룹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스크린 속의 SJ 로고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SJ그룹 본사 30층. 최고 경영진 회의실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시렸다. 엘리하는 미래 캐피탈의 부사장과 함께 테이블의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6년 전, 인턴이었던 한유라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 호흡을 조절했다. 맞은편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곳은 그녀가 경멸하고 증오하는 제국의 심장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혁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SJ그룹의 법무팀장과 재무이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혁은 6년 전보다 더 다듬어졌고 그만큼 더 냉정해 보였다. 그는 회의실을 한번 세욱 훑어보았다. 미래 캐피탈의 부사장에게는 가벼운 목례를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엘리에게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값비싼 인테리어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포럼에서의 만남은 그에게 스쳐 지나간 수백 개의 명함 중 하나였을 뿐이다. 강지혁이 상석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SSJ 측은 현재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대적 M&A 세력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들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었고 방어 전략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엘리는 묵묵히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노트북에 핵심을 짚어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SJ의 약점이 훤히 보였다.
그들의 오만함, 폐쇄적인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을 얕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다. SSJ의 브리핑이 끝나자 미래 캐피탈의 부사장이 엘리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엘리 차장님이 저희 측 실무 분석을 맡았습니다. 엘리 차장,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혁의 시선도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무심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엘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현재 SJ그룹이 제시한 방어 논리는 시장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강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엘리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적대 세력은 단순히 당이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SJ그룹의 후계 구도와 불투명한 자금 흐름, 즉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가차없었다. 그녀는 SJ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부실 가능성과 오너 리스크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SJ 측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턱을 구엔 채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낯선 여자가 감히 자신의 제국 한복판에서 자신의 약점을 칼처럼 도려내는 이 상황이 불쾌하면서도 기묘하게 흥미로웠다. 엘리 한 차장, 맞습니까? 강지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네, 강 부회장님, 분석이 날카롭군요. 마치 우리 내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엘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숫자를 분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건조했다. 강지혁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짧은 머리, 비싼 정장, 냉정한 말투. 6년 전의 그 여자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왜일까? 도전을 받았을 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치는 저 눈빛. 그는 어디선가 저 눈빛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분석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전략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회의는 순식간에 끝났다. SJ 측 임원들이 그를 따라 빠져나갔다. 미래 캐피탈 부사장도 엘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떴다. 엘리도 노트북을 챙겨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였다. 엘리 한 차장. 강지혁이 회의실 문 입구에 서서 그녀를 불렀다. 그는 나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순식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6년 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의 그날처럼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물었다. 네,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포럼에서 만났을 땐 몰랐는데. 무엇이 말입니까? 엘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엘리 한 차장의 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꼭 내가 알던 누군가를 닮아서. 엘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근육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죠. 부회장님. 그녀는 가방을 고쳐매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6년 전 그가 그녀를 뿌리쳤던 것처럼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한유라. 그가 을조렸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엘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 그는 드디어 기억해낸 것이다. 부회장님, 엘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제 팔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제게 신뢰되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혁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급하게 손을 놓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그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6년 전 모든 것을 돈으로 처리하고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엘리 한이라는 가장 세련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심장부에 서 있었다. 회의 내용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엘리는 꼿꼿한 자세로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는 자신이 어떻게 1층 로비까지 내려왔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SJD 본사 건물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면서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6년 동안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강지혁이 그녀의 옛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랐던가 아니면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바랐던가 그녀조차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뒤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시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다급한 손길이었다. 엘리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분노와 혼란으로 이성을 잃은 듯한 강지혁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다. 한유라, 너 맞잖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서울 한복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이었다. 엘리는 팔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부회장님, 이거 놓으시죠. 그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6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왜 하필 자신을 공격하는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 했다.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원하는 게 얼마야. 그는 또다시 6년 전 그날처럼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 그 순간 엘리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지혁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부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군.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난 한유라가 아니야. 그 여자는 6년 전 당신이 버린 그 바다에서 죽었어. 난 엘리 한이야. 그리고 내 몸에 손끝 하나 더 대면 SJ그룹의 부회장이 공공장소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정식으로 고소하겠어. 성추행이라는 단어에 지혁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놓았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엘리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난 돈 따위 필요 없어. 난 내 일을 하러 온 거야. 그리고 내 분석에 따르면 SJ그룹은 썩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그 사실을 증명할 뿐이야.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마침 도착한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기 직전 지역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럼 그때 그 아이는 엘리는 차문을 잡은 채 잠시 멈칫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택시에 올라탔고 차는 복잡한 서울의 교통체증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강지혁은 대로변에 혼자 남아 멀어지는 택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보였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집어 벽난로를 향해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한유라, 그녀가 돌아왔다. 가장 위협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미래 캐피탈의 엘리, 지금 당장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6년 전 기록까지 전부. 엘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문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그녀는 지역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때 작은 방에서 러가 웅걸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이가 낮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엘리는 재빨리 얼굴을 정돈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레오가 침대에서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엄마, 왔어요. 응, 우리 아들. 잘 잤어. 엘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천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레오는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중얼거렸다. 엄마, 심장이 쿵쿵 소리나. 아이는 그녀의 불안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응, 엄마가 오늘 좀 무서운 사람을 만났거든. 하지만 괜찮아.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녀에게는 러가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의 전부. 그날 밤 강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엘리 한 본명 한유라. 6년 전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현지 대학에서 MBA 취득 후 투자 분석가로 활동. 2주 전 귀국. 평범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 가족관계란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자녀 1남. 이름 레오한 러한 만 6세. 현지 병원 출생 기록 확인. 만 6세. 지역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의 딸 지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지수는 만 5세였다. 그는 한유라를 버린 직후 예정대로 약혼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수보다 1살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아왔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이건 어제 저희 직원이 유치원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엘리한이 환하게 웃으며 레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레오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다. 지혁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자신을,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서재 책장 한편에 놓인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정확하게 겹쳐졌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나가봐. 지혁이 잠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가 조용히 물러나자 지혁은 보고서를 든 채 주저앉았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가 명확해졌다. M&A 방어 전략, SJ그룹의 부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6년 전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완벽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강지혁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날부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러한이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와 아이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6살, 자신의 핏줄, 자신이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아이. 그 아이는 어머니를 닮은 커다란 눈과 아버지를 닮은 굳은 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아내와 5살 배기 딸 지수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의 공포는 업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래 캐피탈과의 후속 회의에서 엘리하는 여전히 냉철하고 정확하게 SJ의 방어 전략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제대로 도이맛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6년 전의 한유라와 자신이 버린 아들 레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엘리에 보고 내용을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SJ그룹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부회장이 왜 저 날카로운 컨설턴트 앞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M&A 방어는커녕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판이었다. 강지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SJ를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이런 오점은 용납될 리 없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엘리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업무, 외적인, 지극히 사적인 용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엘리는 예상했다는 듯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소는 그녀가 정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근처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카페였다. 강지혁은 값비싼 정장 차림으로 그곳에 나타났고 주변의 소음과 묘하게 어울리지 못했다. 그는 커피조차 주문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잠겨 있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돈. 얼마면 돼? 6년 전에 10배, 20배. 네가 캐나다에서 차린 회사. 그것도 사줄 수 있어. 엘리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감싸쥐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피부는 푸석했다. 강지혁 씨, 당신은 정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뭐가 필요한데? 복수 내가 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어.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한 발악뿐이었다. 아니, 엘리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난 돈도 당신의 가짜 사과도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미래 캐피탈의 컨설턴트로서 SJ그룹의 문제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게 내 일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건 뇌물수수 제안이고 협박이야.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엘리가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변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 일어나. 그리고 다신 나나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 마. 내 아들 이름 내 입에 다시는 올리지 마. 엘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강지혁은 모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녹음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카페를 뛰쳐나가며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강지혁의 아버지, SJ그룹의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이 최근 M&A 건을 처리하면서부터 눈에 띄게 불안정해진 것을 눈치챘다. 아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강 회장은 평생을 경쟁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아들 몰래 사람을 붙여 엘리한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그리고 강지혁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보고서를 받게 되었다. 6년 전 아들이 처리했다고 보고했던 그 인턴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 회장의 분노는 아들인 지혁을 향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러 온 벌레를 향했다. 그는 지혁처럼 어설프게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그는 엘리한에게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냈다. SJ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M&A 방어 전략에 대해 논의할 사안이 있다는 명분이었다. 장소는 SJ 본사도 호텔도 아닌 삼청동에 위치한 그의 개인 한옥 저택이었다. 엘리는 그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트루먼 쇼의 마지막 관문, 진짜 최종 보스와의 대면이었다. 그녀는 약속된 저녁 시간에 한옥에 도착했다. 강지혁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달리 그곳은 수백 년 된 소나무와 고고한 난초로 가득 찬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강 회장은 하얀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다실에 앉아 직접 차를 다리고 있었다. 그는 엘리를 보자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미소 지었다. 엘리 한 차장, 멀리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엘리도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차 맛이 어떻소? 좋습니다. 나는 평생 이 차를 마시며 SJ들을 일궜소. 이 차 맛의 비결이 뭔지 아시오? 균형이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아야 해.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요즘 내 아들이 그 균형을 잃었더군. 엘리 차장 때문에. 그의 눈빛은 인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 같았다. 조사해봤소. 6년 전 내 아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했더군.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물도. 그는 결과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엘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돌아온 이유가 뭐요? 돈지혁이 녀석의 자리 아니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엘리는 숨을 골랐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좋소. 일을 하고 싶다면 하게 해주지. 하지만 그 일이 내 아들과 내 제국을 위협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지혁이는 어리석지만 나는 다르오. 나는 협박이나 뇌물 따위는 쓰지 않아. 그는 옆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엘리 쪽으로 밀었다. 이건 레어라고 했던가?
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사진이요. 아이가 참 밝더군. 그런데 서울은 참 위험한 곳이야. 특히 아빠가 없는 아이에게는 그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잔인하고 현실적인 협박이었다. 나는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오. 하지만 법정은 다르지. 싱글맘, 불안정한 경력, 그리고 SJ그룹 전체가 증언할 당신의 정신적 불안정성. 당신, 아이 뺏기고 싶소. 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지혁이 아닌 이 늙은 괴물을 상대하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떠나시오. 강 회장이 말했다. 지혁이가 준 돈의 100배를 주겠소. 캐나다가 아니라 스위스라도 줬소. 아이와 함께 평생 조용히 살아.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마. 이것이 내가 당신 모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여. 강구 회장의 마지막 말은 찻잔 속의 차십처럼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지막 자비라는 단어는 엘리의 귓가에 조용한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녀는 강지혁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그는 기껏해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먼 유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달랐다. 강 회장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그의 눈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엘리는 한옥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밤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레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 괴물들에게 존재 증명이란 곧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강 회장이 내민 봉투 속의 사진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유치원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레오의 얼굴. 그녀의 전부. 그녀가 6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빚. 만약 그녀가 고집을 부린다면 저 괴물은 정말로 레오를 빼앗아갈 것이다. 법정 싸움 SJ그룹의 법무팀과 그들의 막대한 자본 앞에서 캐나다에서 갓 돌아온 싱글맘인 그녀가 이길 확률은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전직 인턴으로 몰아갈 것이고, 언론은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일 터였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어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작은 침대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엘리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작은 손, 그녀는 이 손을 놓칠 수 없었다. 복수, SJ그룹의 몰락 강지혁의 파멸.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안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6년 전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섰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다음 날, 엘리는 미래캐피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M&A 방어 프로젝트가 한창인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사였다. 부사장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그녀는 일신상의 사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의 퇴사 소식은 즉각 SJ그룹에도 보고되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강지혁은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결국 돈을 선택하고 떠나는 것인가? 며칠 뒤 엘리는 강 회장의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약속된 금액과 출국 절차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엘리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떠나기 전에 강지혁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호했다. 강 회장은 그것이 마지막 미련이거나 추가적인 금전 요구일 것이라 짐작하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아들에게 가서 깨끗이 마무리하고 와라고 지시했다. 강지혁은 엘리가 정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호텔의 라운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얼마의 수표를 더 쥐어주어야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며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엘리가 라운지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비싼 정장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6년 전 그녀가 인턴이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강지혁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리는 작은 아이가 함께였다. 러였다.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자신을 꼭 닮은 그 아이. 아이는 낯선 남자를 보자 엘리의 등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지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이마, 눈,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한유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가 목이 메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엘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인사해, 러. 엄마가 예전에 알던 분이야. 레오는 고개를 빼꼼 내밀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지혁은 그 순수한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당신이 봐야 하니까. 엘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당신이 태어나서는 안 돼라고 말했던 아이야. 당신이 돈으로 지우려 했던 생명이야. 이 아이의 이름은 러고, 6살이야. 레고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아주 빨리 배우고 있어. 그녀는 복수를 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 사실 자체가 지혁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지혁은 변명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그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러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엘리의 품에 더 파고들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가자. 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지혁에게 돈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우린 내일 떠나. 다시는 당신이나 당신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당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녀는 지역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강지혁, 그녀가 그의 FAP 벤타이 너이노. 당신은 평생 이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게 될 거야. 당신이 버린 아들의 얼굴을. 엘리는 레오의 손을 잡고 라운지를 나갔다. 강지혁은 텅 빈 라운지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테이블 위 엘리가 미처 마시지 못한 물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았다. 돈도, 명예도. 그녀는 그저 그에게 진실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안겨주고 떠났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혁은 엘리와 레오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호텔 라운지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그날따라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 잔을 내려다보았다. 엘리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의 아들. 6년 전에 그가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이. 그 아이는 실제했다. 살아 숨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낯선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아버지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뿐. 그 문제가 6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SJ그룹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엘리한이라는 여자를 막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휘두른 칼의 배인 공범자일 뿐이었다.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온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한강 다리 위를 정처 없이 오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리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는 6년 전 한유라에게 태어나서는 안 돼 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SJ그룹의 후계자로서 그것은 감정이 아닌 경영적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벌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내 혜진은 아직 서재에서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이 약혼을 발표하기 직전에 만났던 재벌 가문의 딸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였지만 지난 6년간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해왔다. 혜진은 남편의 불안정한 상태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늦었네요.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미래 캐피탈의 그 여자, 엘리한, 오늘은 만났어요. 아버님이 당신더러 마무리하라고 하셨다던데. 강지혁은 대답 대신 서재 한쪽에 놓인 딸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5살 배기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보다 1살 어린 동생. 그는 자신이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동시에 깨달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혜진아,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혜진은 남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표정이 굳어졌다. M&A 건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일이 꼬이기라도 한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이것을 일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러의 얼굴이 떠올랐다. 엘리, 한 그 여자, 6년 전에 내가 만났던 여자야. 혜진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그래서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거의 과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재벌가의 남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돈으로 깨끗이 정리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 지혁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혁은 아내의 눈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그 아이를 봤어. 6살이래. 그것이 SJ그룹의 진정한 붕괴의 시작이었다. 밖으로 알려진 재정적 위기가 아니었다. 강지혁이 6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가정. 그의 자부심, 그의 도덕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빌미로 협박이라도 하던가요? 아니, 그럼 원하는 게 뭐래요? 떠난대. 내일 당장. 혜진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돌아섰다. 잘 됐네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그녀는 서재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지혁 씨, 난 당신이 SSG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결혼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냥 겁쟁이였네. 문이 닫혔다. 강지혁은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켰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엘리는 레오의 작은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시끄러운 공항의 소음 속에서 레오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아이에게 집은 위온 캐나다였다. 응, 우리 집에 가자. 엘리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레오를 위해 한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떠나야 했다. 그녀는 복수에 실패했다. SJ그룹은 건재할 것이고 강지혁은 여전히 부회장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혁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러를 지켜냈다. 강지혁은 평생 자신이 버린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엘리가 그에게 내린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도 무겁고 잔인한 형벌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엘리는 잠든 레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가지는 못했지만 무디게는 만들었다. 1년이라는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았다. 토론토의 가을은 서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색채로 도시를 물들였다. 엘리하는 하이파크의 낙엽이 카페처럼 깔린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이제 7살이 된 레오는 킥보드를 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제잘거렸다. 엄마, 저기 다람쥐 봐요. 도토리 물고 가. 아이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장난기가 가득했다. 엘리는 벤치에 앉아 아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1년 전 서울을 떠나던 날의 공항을 떠올렸다. 그것은 또 한 번의 도피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 6년 전의 도피가 공포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1년 전의 떠남은 선택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제국으로부터 아들을 지켜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한국에서의 몇 주는 그녀의 삶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치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라는 과거의 망령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혁이라는 남자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가 자신에게 빚진 것이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의 인생 그 자체임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켰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켰다.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온 후 미래 캐피탈에서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투자 자문 회사에 입사했다. SJ그룹을 상대할 때처럼 거대하고 살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국의 심장부에서 칼을 휘두르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평범한 엄마였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의 전부였다. 레오가 킥보드를 멈추고 그녀에게로 달려와 벤치 옆에 앉았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엄마, 우리 한국 또 안 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엘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그곳에서 만난 무서운 아저씨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글쎄, 언젠가는 가겠지. 러가 더 크면. 나는 한국 유치원보다 여기가 더 좋아. 눈도 많이 오고. 아이는 다시 킥보드를 향해 달려갔다. 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 아이가 더 자라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아빠에 대해서도, 그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 평화를 만끽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SJ그룹의 부회장실. 강지혁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1년 전, 엘리한이 떠난 후 SJ그룹을 향한 적대적 M&A 위협은 강 회장의 비호 아래 무사히 정리되었다.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SJ그룹의 부회장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건재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정상이지 않았다. 그의 아내 혜진은 그와 여전히 한 집에 살았다. 그들은 재계의 공식 석상에 완벽한 부부의 모습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집 안에선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들은 딸 지수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존재했다. 혜진은 그날 밤 그가 겁쟁이라고 말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를 남편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경멸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그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 자물쇠로 잠가둔 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김 비서가 가져왔던 보고서나 사진 따위는 없었다. 그 안에는 그가 1년 전 그 호텔 라운지에서 돌아온 날 밤 미친 사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서툰 솜씨로 그린 작은 아이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는 레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엘리의 말대로였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버린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잠들었고 그 얼굴을 떠올리며 아침에 눈을 떴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 하지만 그는 그 모든